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유기농업 기능사 필기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문제풀이 1회 시간입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작물 중 염분이 많은 토양에 강한 내염성 작물, 염분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염분이 강한 토양에서도 잘 될 수 있는 내염성 작물은 어느 것이냐? 사탕무라든가 옥수수죠. 여기 정답은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내염성 작물은 사탕무, 옥수수 등입니다. 여기서는 옥수수가 정답입니다. 다음 작물 수량에 이론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많이 보셨겠지만 유전성, 그 다음에 재배기술, 그리고 환경조건, 이 세 가지 것이 유전적으로 우세한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재배기술, 높은 재배기술로, 그리고 환경조건도 좋아야겠죠. 그래서 작물이 그렇게 될 때에 제대로 된 이제 수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수량이론입니다. 그래서 유전성, 재배기술, 환경조건의 세 가지 요건이 맞아야만 제대로 된 수량을 거둘 수가 있다. 아닌 것은 인력이 되겠습니다. 작물의 수량이론, 작물 수량은 유전성, 환경조건, 재배기술을 3요소로 해서 수량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인력은 아닙니다. 광합성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광합성에는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느냐? 빛의 세기, 이걸 광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죠? 온도, 그 다음에 또 뭐죠? CO2 농도. 이 세 가지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빛의 세기, 온도, 그 다음에 CO2의 양. 질소의 농도는 아니죠.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빛의 세기, 온도, CO2 농도가 있다. 이산화탄소 농도죠.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광합성도 증가하죠. 빛의 세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온도는요. 온도가 올라가면 광합성도 증가합니다. 그 다음 CO2 농도는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면 어느 일정량까지는 광합성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때는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광합성의 작용에 광도, 온도는 광합성의 양과 관계가 있고 CO2는 광합성의 속도와 관계에 있어서 어떻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질소의 농도는 아니죠. 다음, 싹이 터서 수확할 때까지 평균 기온이 0도 이상인 날의 일평균 기온을 합산한 것. 365일 중에서 0도 이상 나가는 날들의 평균 기온이 몇 도다 하는 요것을 전부 더해보는 것, 1년 동안 걸 다 더해보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 하는 거죠. 여기서 합산한다 라는 말의 의미에서 어느 정도 나오죠. 적산한다. 적산이라는 말이 뭐죠? 누계 같은 그런 개념이죠. 합산해서 누계하는 거. 그래서 합산한다 그러면 여기는 적산온도. 그냥 말 뜻에서도 나올 수가 있죠. 적산온도는 작물의 기후 의존도라든가 특히 온도 환경에 대한 요구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이용됩니다. 그래서 싹이 터서 수확할 때까지 평균 기온이 0도 이상인 날의 일평균 기온을 합산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적산 온도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아까 제가 1년이라고 그랬네요. 여기서 정확한 1년은 아니고요. 싹이 터서 수확할 때까지의 평균 기온이 0도 이상인 날의 일평균 기온을 합산한 겁니다. 다음 중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광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그렇죠.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숨을 쉬죠. 광합성은 작물 잎에 있는 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호흡작용은 작물의 잎을 비롯하여 뿌리, 줄기 등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세포의
미토콘트리아에서 호흡작용은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잎에 있는 세포,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중 버널리제이션의 감흥 부위는, 버널리제이션 그러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춘화 이런 말로 많이 쓰죠. 춘화, 꽃이 피려면 한 번은 그 추위 속에 들어가줘야 된다. 근데 이것을 감흥하는 부위는 어디냐, 이제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버널리제이션의 감흥 부위는 어디냐 그러면 생장점입니다. 감흥 부위는 생장점입니다. 그래서 버널리제이션은 식물체가 생육의 일정한 시기에 저온, 추위를 한번 겪어야, 경과해야 화성, 즉 꽃눈이 분화되는 거죠. 발육이 유도 촉진되는 현상, 꽃눈이 분화되는 현상. 이것이 버널리제이션이에요. 춘화죠. 그런데 이때 그것을 감응하는 부위는 어디냐면 생장점입니다. 그래서 버널리제이션의 감응 부위는 생장점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같은 품종인데도 생산지에 따라서 수확 시기가 다른 까닭은, 이건 아까 이제 우리가 보았듯이 뭐죠? 그렇습니다. 적산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온도 차이입니다. 같은 품종인데도 생산지에 따라서 수확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는 무엇 때문이다? 적산 온도 때문이다. 적산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24시간 중에서 몇 시간 이상이 명기인 것을 장일이라는가? 즉 명기, 햇빛이 쪼이는 기간이죠. 몇 시간 이상이 햇빛이 쪼이는 것을 장일이라고 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햇빛을 보는 시간이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인 이런 날을 가리켜서 장일이다. 장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긴 날이라는 뜻이죠. 24시간 중 12시간에서 14시간 햇빛이 쪼이는, 햇빛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날을 장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중 장일식물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12 내지 14시간 정도 쪼여야 개화, 즉 꽃움이 트는 이런 식물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거죠. 주요 식물이 가을보리, 가을밀 이런 것들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장일식물, 즉 하루의 일조 시간이 일정 시간, 즉 12시간에서 14시간 이상이 되지 않으면 꽃눈을 형성하지 않는 식물, 즉 낮의 길이가 길 때 꽃이 피는 식물, 이러한 식물에는 가을보리, 가을밀, 양귀비, 완두, 시금치, 양파, 상추, 감자 등이 장일식물에 속합니다. 여기서는 가을보리가 장일식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땅을 갈지 않고 재배하는 것을 일컫는 말. 경운이라는 말이 땅을 갈아엎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땅을 갈아엎으면 경운이고, 살짝 표면만 조금 갈아엎으면 최수경운이 되고, 아예 하지 않으면, 땅을 갈지 않고 하면 무경운이 되는 거죠. 여기서 땅을 갈지 않고 재배한다 그랬으니까 무경운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도복에 대한 대책으로 맞지 않은 것. 도복은 무엇입니까? 쓰러지는 거죠. 대가 약해가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이 도복에 대한 대책은 밀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은 밀식하지 않는 거죠. 너무 밀식하게 되면 대가 약해가지고 쓰러지죠. 그리고 배토나 복토를 해준다든지, 뿌리와 줄기가 튼튼하게 인상 칼리 같은 거름을 많이 준다든지, 그 생장 조절제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배토라든가 또는 병충해를 방지한다든가 생장 조절제를 이용한다든가 배토, 복토, 인상 칼리 같은 거름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도복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밀식을 하면 도복을 조장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것이죠. 그래서 도복에 대한 대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밀식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복은 태풍이 온다든가 비가 한번 맞으면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막 밑에서는 썩게 되고 수확에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밀식이 도복에 대한 대책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것을 피하려면 인산, 칼리, 석회 등 줄기를 충실하게 돕는 이러한 어떤 생장 조절제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도복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토양의 삼상 구성 비율이 가장 큰 것은 답이 바로 나왔네요. 토양의 삼상 구성 비율, 토양은 뭐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상, 액상, 고체 이렇게 되어 있죠. 기상은 이 땅 속에 들어있는 공기입니다. 공기. 거기 상당량의 공기가 한 25% 정도가 들어있죠. 액상은 땅 속에 들어있는 액체입니다. 수분이죠. 수분. 이 수분도 한 25%가 들어있어요. 고체는 뭡니까? 그렇죠. 모래, 자갈, 점토 이런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흙이라고 하는 게 흙. 순수한 점토 같은 거. 이게 한 50%가 돼요. 50%. 가장 많은 것은 고체가 가장 많죠. 이걸 고상이라고 하죠. 고상. 그래서 삼상중 구성 비율이 가장 많은 것은 그러면 고상, 고체, 자갈, 모래, 흙을 말하는 거예요. 기상도, 기체도 한 25%, 액상, 액체도 한 25%, 고상이 한 50% 같으면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화강암 사질 토양에 진 비중이 2.6, 가 비중이 1.1 때 토양의 공국률은 얼마인가? 공국률 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죠? 1 마이너스 분모에 뭐가 들어갑니까? 진 비중이 들어가죠. 분자에 가 비중이 들어가고 그리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6분의 1.2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계산기 두드려 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두드리면 54% 나오나요? 네, 각자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 온도의 대부분은 무슨 열에 의한 것인가? 토양 온도. 햇빛이 쬐면은 땅으로 부딪혀서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반사해서 대기로 반사해서 올라갑니다. 이 반사해서 올라가는 것을 반사열이라고 하고 토양이 흡수하는 이 열을 뭐라고 그러죠? 그걸 복사열이라고 합니다. 예, 토양열은 이 복사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슨 열에 의한 것인가? 그러면 복사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 표면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는 그 일부분이 대기로 반사되어 되돌아가고 이것이 반사열이죠. 그 일부분이 토양 표면에 흡수되어서 토양열이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토양의 복사열이라고 합니다. 토양 1g 속에 들어있는 세균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토양 1g 속에 들어있는 세균의 수는 그렇죠. 10의 6승에서 약 10의 8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00만 마리에서 1억 마리 10의 8승 1억 100만 마리에서 약 1억 마리 정도가 1g 속에 들어있다고. 정답은 3번 10의 6승부터 10의 8승이 되겠습니다. 토양 1g 속에는 10의 6승에서 10의 8승 100만에서 약 1억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탈질작용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양은 어느 것이냐? 탈질, 즉 질소가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탈질작용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양은 어떤 토양이냐? 물이 너무 많은 토양, 소위 말해서 보수력이 큰 토양에 질소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빠져나가지만 질소도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토양의 보수력과 탈질작용, 토양의 보수력이란 뭐냐? 토양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물의 양, 그걸 보수력이라고 합니다. 주로 노는 물을 많이 대죠. 그래서 식질 토양에서, 즉 점토질 토양에서 보수력이 가장 크고 모래 땅에서는 잘 빠져버리니까 보수력이 적겠죠. 토양 내 물이 과다하여 과습 상태가 되면 토양 내 산소의 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즉 물이 과다해서 과습 상태가 되면 산소가 부족한 현상이 된다는 거예요. 산소 부족이. 그래서 산소와 결합한
이온화 과정이 방해를 받습니다. 방해를 받으면서 NO2가 이 이온화가 반응을 벌이면서 N2로 변해서 질소가 있다 할지라도 식물이 빨아들일 수 없는 질소가 되는 거예요. 질산으로 이온화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질산이 질소를 바꾸어 탈질작용이 일어나서 식물은 오히려 결핍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탈질작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탈질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NO2가 N2로 질산이, 요건 질산이죠. 질산이 질소로 바뀌면 똑같은 질소인데 아닙니다. 이거는 식물이 물을 빨아들일 때 들어가면서 물과 함께 들어가서 식물이 섭취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질산은. 근데 질소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탈질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보수력이 큰 논토양에서 일어납니다. 다음 전체 농경지에서 유기농업 경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유기농업은 유럽 지역이 가장 높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염색체의 수를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생겨나는 변이를 이용하는 육종 방법은, 이거 자체에서도 나오죠. 염색체 수를 늘린다. 배수. 이 배자는 배로 한다. 늘린다 이런 말이죠. 배수체. 염색체 수를 늘리는 것을 배수체라고 합니다. 배수체 육종법입니다. 또는 줄이거나 함으로써 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선발 육종법은 뭡니까? 교잡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심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얘를 품종으로 쓰는 거예요. 선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발법입니다. 돌연변이는요. 자연적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도 있고 인공적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도 있죠. 돌연변이 중에서 우수한 애를 뽑는 것이 돌연변이 육종법. 교잡은 교잡시켜서 우수한 애를 뽑는 것. 선발은 그냥 심었더니 우수한 애를 선발하는 것. 선발 육종법은 교배를 하지 않고 재대종에서 우수한 특성을 가진 애를 골라가지고 개를 품종으로 만드는 것. 이걸 선발 육종법이라고 그러고, 염색체 수를 늘리거나 줄여가지고 변이를 이용하는 방법은 배수체 육종법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으로 전환할 때 유기농가가 고려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가축이나 인분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유전자 변형 종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외부 투입자재를 최대화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아니죠. 외부 투입자재를 어떻게 한다고요? 최소화해야 합니다. 유기농업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최소화해야 합니다. 적당한 유기물, 수분, 산도, 양분의 이용으로 균형 잡힌 토양 관리를 실시한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외부 유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강우에만 의존할 때 안전 도작이 가능한 강우량은, 이 도작이 뭐죠? 이게 벼농사입니다. 벼농사. 이 벼도자죠. 그래서 내리는 비만 가지고 안전하게 지을 수 있으려면 강우량이 얼마나 돼야 되냐는 거죠. 1000mm 이상은 내려야 합니다. 1000mm 이상 내리면 자연적인 강우만으로 비 내리는 것만 가지고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안전도작이 가능한 강우량은 1000mm 이상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약 1300mm 정도의 강우량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 도작이 가능한 겁니다. 강우에만 의존할 때 강우량이 1000mm 이상인 지역에서 한해서 안전 도작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100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사료 가치가 거의 없는 작물은, 기호식물로는 지금 먹고 있죠. 그러나 사료 가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양가가 현저히 낮기 때문이죠. 그게 메밀입니다. 메밀은 기호식품으로서는 지금 먹고 있지만 영양가는 매우 낮아서 사료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돼지의 임신기간 4달에서 며칠 빤다고 보시면 됩니다. 120일에서 조금 빤는 거, 114일이 되겠습니다. 돼지의 임신기간은 114일입니다. 용탈층에서 이화학적으로 용탈 분리되어 내려오는 여러가지 물질이 침전, 집적되는 토양 증인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단어가 지금 시사를 해주고 있죠. 잘 몰라도 그냥 답은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집적된다 그렇게 집적층이죠. 근데 문제를 조금 바꿔서 A, B, C, D형으로 내버린다든가 이러면 이제 어려움을 좀 당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그림을 보며 설명을 드릴게요. 이 표토층을 보면은 유기물층과 용탈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가 이 B층이라는 집적층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C층이라는 모재층이 있고 R층이라는 안반층이 있어요. 예, 흙을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안반은 대부분이 뭡니까? 화강암입니다. 이 화강암이 풍화된다 이런 말을 쓰죠. 오래되면 이제 삭는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가루로 좀 변하면서 이 된 것이 뭐냐면 이게 모재층이에요. 그래서 안반층이 풍화되어서 이룬 것이 모재층입니다. 자, 여기 이제 밑에서 이렇게 올라 풍화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유기물층. 이거는 완전히 나뭇잎이나 이런 게 형태를 가지고 있을 정도예요. 이건 썩어가지고, 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영양소라든가, 뭐 철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밑에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용탈한다. 용탈한다는 말은 거기에서 이제 녹아서 탈출한다. 용은 녹다란 말이고, 이건 탈은 이탈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녹아서 이제 흘러내려서 여기서 집적하는 거예요. 이걸 B층이라고. 여기서 문제가 용탈한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집적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토양의 구성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용탈층에서 이화학적으로 용탈 분리되어서 아까 용탈층을 봤죠. 분리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직접 침전되는 토양 부위를 뭐라고 한다? 영어로 ABCD형으로 말하면 이게 B층에 속하고 집적층에 해당되겠습니다. 토양을 담수하면 환원되어 독성이 높아지는 중금속이 있다. 뭐냐 이거죠? AS 아세닉. 아세닉 이게 뭐죠? 비소입니다. 비소. 예, CD 카드뮴은 말 그대로 이게 카드뮴이죠. PB 납, 니켈. 자, 비소, 카드뮴, 납, 니켈 중에서 토양을 담수하면 환원되어서 독성이 생기는 중금속. 그렇죠. 아세닉, 비소입니다. 비소. 정답은 비소인데요. 토양의 환원 상태, 담수 상태에서 CU, 쿨이나 아연, 크로뮴, 카드뮴 이것들은 황화수소와 반응해서 불용화돼요. 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닉, 즉 비소는 환원 상태에서 아비산으로 변환되었고 독성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산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나아요. 근데 어떻든 담수해버리면 환원되어서 독성이 높아져요. 이것이 뭐냐? 아세닉 비소다. 담수하면 오히려 독성이 높아지는 것은 비소다. 우리나라 토양이 대체로 산성인 이유로 틀린 것은 우리나라 토양은 대부분 산성입니다. 왜 산성이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화강암이라는 데 있어요. 모재가 화강암이에요. 그래서 이 모재로부터 풍화되어서 대부분 이 흙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나라 토양은 기본적으로 산성을 품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름에 많은 강우가 내림으로 인해서 흙 속에 있는 그나마 남은 알칼리 성분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용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산성이 가속화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산성비까지 내려서 그럼 이러한 산성을 막으려면 그렇죠. 알칼리성을 주는 거죠. 뭐 비료를 줘도 인이라든가 칼리라든가 석회라든가 이런 것을 줘서 산성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석회를 사용하는 것은 산성을 방지하는 거지 산성 이유가 되는 게 아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강암이 어떻게 이 산성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높은 강우량이 어떻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한 1300mm 정도의 강우량이 되는데 이 높은 강우량이 연간 800mm 이상의 비만 내려도 토양 속의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다 용탈되어 가지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산성으로 변해가는 성질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강우량이 오히려 산성을 부채질하고
또 산성 B가 산성을 부채질하고, 물론 이제 질소라든가 이러한 과다한 화학비료를 쓰는 것도 뭐 산성화되는 요소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이러한 요소들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이 안반은 화강암이다. 그리고 화강암은 대표적인 산성암이에요. 네? 이 화강암은 대표적인 산성암입니다. 그래서 이 산성암이 풍화된 흙이라고 본다면, 예, 아주 우리나라 땅은 산성이 강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대체하거나 오히려 이 산성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석회 사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산성인 이유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죠. 그래서 염기성인 석회의 사용으로 산성화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네, 산성화된 이유가 아니라 이것은 산성을 경감시킬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